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 과학시험 대비 기권과 날씨에 관한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또 오늘 이 시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개념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하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을 채워야겠구나 하고 좀 스스로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권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우리 기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기라고 있는 공기의 층을 기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공기가 하는 역할들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생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 주거나 운석의 충돌이나 자외선을 막아서 지구를 보호해 주는 역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이 우주로 빠져나온 것을 막아 지구를 보온해 준다. 그래서 온실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열을 고르게 퍼뜨려 지구 표면의 전체 온도차를 줄여준다. 에너지의 순환에도 이 기권이 관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죠. 2번. 왜냐면 우리 햇빛의 산란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이 들어올 때 이것을 퍼뜨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낮에 보면은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을 띠고 있죠. 노을이 질 때는 약간 붉은색이나 보라색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이 대기의 산란 현상 때문에 빛을 퍼뜨려주면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산란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건조 공기의 조성인데요. 우리가 건조 공기를 따로 따져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우리 대기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증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수증기라고 하는 것이 장소나 시간에 따라 그 양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이야기할 때는 대기의 성분 얘기할 때는 이 수증기를 제외한 건조 공기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문제는 A 기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건조 공기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질소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산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A 기체에 대한 질문이니까 산소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 기체는 산소다. 맞는 얘기고요. 또 A 기체는 동식물의 호흡에 이용한다. 그쵸. 맞는 거네요. A 기체는 대기 중 세 번째로 많은 기체다라고 했는데, 자, 산소는 두 번째로 많은 기체입니다. 그래서 질소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질소와 산소만 가지고도 전체 대기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다. 라는 거고요. A 기체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대기 중에서 차지하는 부피비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이 대기의 조성 비 자체는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해요. 건조 공기일 때는. 근데 이제 수증기 같은 게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하고 우리가 봐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 기체는 물질이 연소할 때 꼭 필요하다. 그쵸?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산소입니다. 이 연소의 과정은 이 높은 열,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 의하여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다. 다음 3번입니다. 기권의 각 층의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기권의 각 층은 총 몇 개의 층이 있었어요?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 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럼 뭐였습니까? 이 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에 의해?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대륙권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고 중간권은 성층권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중간권에서 다시 떨어지고 열권에서 다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을 떠올리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대류권 같은 경우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기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류현상과 함께 수증기도 존재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생명체의 대부분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대류권에 존재한다. 지구 전체 공기량도 거의 대류권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중력 때문에. 자, 성층권의 경우는 오존층에 의하여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자, 이 오존층의 역할은 뭐였어요? 자외선을 흡수해 준다. 그래서 기층이 안정적이라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되기도 한다. 중간권의 경우 이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공기도 거의 없고 기층은 불안정해서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유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가장 높은 층이자 가장 두꺼운 층을 차지하고 있는 열권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하여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 뭐 그런 말씀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열권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성층권은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중간권은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중간권은 올라갈수록 어때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대류 현상이 활발합니다. 즉 기층이 불안정해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비행기 항로로 적합하진 않겠죠? 오히려 비행기 항로에 적합한 건 어디겠구나? 성층권이겠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권은 오로라 현상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대류권은 구름, 바람, 눈, 비 등의 기상현상, 기층이 불안정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도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대류권은 지구 전체 공기량의 약 70에서 80%. 왜냐면 중력 때문에 많은 공기들이 이쪽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답은 2번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성층권에 대한 내용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곳에 무엇이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존층에 의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이 흡수한 자외선의 에너지에 의하여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열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층을 차지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기가 어때요? 매우 희박하다.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 기온이 쉽게 올라가고 밤에는 쉽게 식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이유 무엇이었기 때문에? 바로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더라. 이 기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복사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 자, 복사라고 하는 게 뭐다? 우리가 열 에너지의 이동 방법들.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입자들이 직접 충돌하면서 이동을 하는 전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옮겨주는 대류가 있었고, 복사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에너지 자체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사였어요. 자, 그래서 물질의 도움 없이 에너지만 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사다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열이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될 때 이동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 모든 물질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을 해요. 그러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복사하는 양이 물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더라. 그것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일수록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사 에너지를 더 적게 방출을 하겠죠. 표면 온도가 높은 태양은 적외선의 형태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태양은 주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등 다양한 형태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 온도가 낮은 지구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형태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4번이랑 5번이 바뀌었죠, 지금 설명이. 그래서 해답은 뭐다? 1번과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지구의 복사평형을 나타낸 그림인데,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이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된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지금 대기나 이쪽 흡수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 지표면으로 오는 지금 에너지가 있어요. B. 그리고 이제 반사되는 에너지가 있죠. C.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에서 다시 방출되는 에너지 D가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복사 평형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태양에서 오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C가 반사가 됐으니 실제적으로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은 대기에서 흡수하는 A와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B가 되겠죠. 그리고 지구가 복사 평형에 도달을 하려면 받은 에너지 그대로 어떻게 해줘야 돼?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의 총량과 그 다음에 다시 방출한 에너지의 총량이 같아야 하더라. 이게 복사 평형이다라는 거. 그래서 A와 B의 에너지의 합은 D와 같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C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반사돼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태양에서 온 에너지의 총량, 이 C와 D를 합한 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총량이 되겠다. 그 중에 지구에서 활용하는 건 A와 B, 그것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우리가 방금 봤던 사실, A와 B의 합이 뭐가 된다? D가 되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총량은 무엇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총량이 C와 D를 합한 것이다. 이 내용을 좀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걸 토대로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 A 플러스 B는 약 70%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지구에서 활용하는 양은 태양 복사 에너지 약 70%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대기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B라고 하는 건 지표면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자, C는 대기와 지표면에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D는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70% 정도 된다. 그럼 C가 약 얼마 정도? 30% 정도가 되는 것이다. A와 B의 합이 D와 같다. 그래서 얘도 70%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약 70%, C와 D는 100%가 되겠죠. 자, D의 양은 B의 양과 같다라고 했는데 D는 뭐와 같습니까? A와 B를 합한 것과 같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체크해 줄 수 있는 거고, D는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의 형태로 나가게 되고요. 받은 게 A와 B 70%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어느 정도다? 70%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A, B, C, D의 관계인데 방금 우리가 또 살펴봤듯이 관계를 떠올려 보면서 그럼 정답은 뭐예요? 바로 알 수 있죠? 3번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죠.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 온실기체의 배출량이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온실효과에 의한. 근데 온실기체들이 늘어나면서 지구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그럼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난다? 앞서 설명했던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으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은 뭐가 있어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한다든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기상이변 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설명하는 건 지구온난화다라는 거. 자, 방금 앞서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해 봤는데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현상들을 한번 보죠. 지구온난화에 의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생태계가 변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이변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걸 찾아주면 되죠. 온실기체의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화석연료 사용이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해 온실기체 배출량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인데 그럼 왜 해수면이 상승하느냐? 빙하가 높고 또 해수의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도 커지고 있죠. 몇천 년간 유지되던 기후가 변해가면 뭐 가뭄이 있었던 곳이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홍수가 일어났던 지역에 갑자기 가뭄이 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여름이 더 더워지고 겨울이 막 더 추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적응해왔던 그런 삶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로 인한 피해들, 뭐 농작물 피해라든지 어획량이 감소하다든지 한다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육지 면적이 좀 감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도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노력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란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뭐였어요? 공기 1kg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 이게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죠. 그러면 자, 공기 1kg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인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포화수증기량 곡선도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수증기량은 증가하고 자 근데 실제 수증기량은 기온의 높고 낮은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럼 보기에서 한번 살펴보죠. 공기 1kg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맞는 말이죠.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수증기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따뜻한 공기는 항상 포화수증기량에 해당하는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재 수증기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수증기량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슬점이라고 하는 게 이슬이 맺힌 온도 이거는 뭐랑 관계가 있는 거였습니까?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해당되는 건 1번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이 문제는 30도씨인 교실. 그럼 일단 30도씨를 찾아주면 되죠. 컵에 얼음물을 넣었고요. 얼음물을 넣었으니까 그럼 이 컵은 온도가 낮아지겠네요. 바깥쪽 표면에 물방울이 생겨요. 그러니까 컵이 있으면 밖의 온도는 30도씨인데 컵은 온도가 낮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슬이 맺힌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공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슬이 맺히는 거죠. 그때 온도가 몇 도였냐면 20도씨였다. 주변의 온도가 20도씨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자, 30도라는 온도와 20도라는 온도 그러면서 이슬이 맺혔으니까 여기가 이슬점이구나. 그러면 우리 현재 수증기량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죠. 그래서 보니까 20도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구나? 17.3g 세제곱미터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냐? 근데 이 곡선을 보면은 아까 우리 앞 문제에서 이슬점이 몇 도였어? 20도였잖아요. 그럼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구나? 17.3g per 세제곱미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여기서부터 옳지 않은 걸 찾아버렸네요.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은 17.3g per 세제곱미터. 뒤에 단위가 빠졌네. 자, 이 공기는 20도씨에서 응결이 시작되겠죠. 이슬점이 20도니까 이 공기에 13.1g per 세제곱미터의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자, 3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30.4야. 그럼 현재 17.3이니까 얼마만큼? 30.4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을 더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컵 표면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할 때 컵 주변의 공기는 포화 상태이다. 그쵸? 포화돼서 이제 응결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컵 표면의 물방울은 컵 주위의 공기가 차가운 컵에 의해 냉각되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할 생긴 것이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자, 이슬점을 알기 위해 측정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이슬점을 알기 위해 측정해야 될 것. 그럼 이슬점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슬점이란 뭐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 우린 그것을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가 이슬점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측정해 줘야 되는 건 뭐야?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막 생기기 시작한 순간에 그 물의 온도를 측정해야겠죠.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방금 앞에서 우리 살펴봤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한 온도를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한다. 다음 15번은 맑은 날 하루 중에 기온, 습도, 이슬점의 일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오타가 생겼네. 기온, 습도, 이슬점의 하루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자, 하루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을 봅시다. 기온이라고 하는 거 언제 제일 높아요? 오후에 제일 높죠. 2시, 3시경에 가장 높고, 습도는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제 찾아주면 되지. 그리고 맑은 날 같은 경우는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죠. 그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자, A가 뭐가 되고 기온이 되고 B는 습도가 되겠구나. C는 이슬점이겠구나. 알 수 있고요. 기온과 습도는 반대죠. 이슬점,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는 낮아진다. 습도는 한낮에 가장 낮고 새벽에 가장 높겠죠. 그리고 맑은 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A는 기온, B는 습도, C는 이슬점이고요. 습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죠. 그럼 습도는 한낮에 가장 낮겠죠.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새벽 5시경에 온도가 낮으므로 습도는 가장 높겠다. 자, 보니까 이슬점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하루 동안 수증기의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기온은 오후 2시에 가장 높고 새벽 5시에 가장 낮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아래서 골라 순서대로 기호로 써보래요. 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항상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느냐?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공기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면서 위쪽은 이제 공기 입자들이 부족하니까 부피 팽창을 합니다. 단열 팽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면 기온의 하강으로 공기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수증기의 응결로 구름이 생성이 된다. 그럼 가장 먼저 나올 건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기역, 리을, 미음 순이겠죠. 이 순서대로 구름이 생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은 항상 뭐가 선행이 된다? 공기가 상승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기압에 대한 실험이에요. 토리첼리의 실험이네요. 자, 수은 기둥이 76cm 높이에서 멈췄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 진공 상태에서 밖에서 이제 대기압이 수은 기둥 여기 표면을 누르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수은 기둥이 올라가게 되고 그 높이가 76cm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게 이제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들, 이 지역의 기압은 몇 헥토파스칼인지 써라 라고 했는데 떠올리실 건 1기압이라고 하는 그 표준 대기압이 수은 기둥일 때는 76cm/Hg,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Hg. 이것은 무엇과 같다? 1제곱미터에 1N의 누르는 힘과 같다라고 했고요. 이게 바로 표준 대기압에서의 압력 단위 1013 헥토파스칼. 이것은 또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 높이가 10m인 물기둥의 압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1013 헥토파스칼. 이거는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라.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방금 이제 우리가 토리첼리 실험에서 수은 기둥 대신 토리첼리 이제 수은 기둥을 썼는데 물기둥을 썼다면 약 몇 미터 정도? 이것도 기억해 둬야겠죠? 몇 미터? 약 10m 라는 사실. 자, 다음 중 바람이 부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바람은 왜 생긴다 그랬어요? 바람은 결국에 이제 공기 덩어리 이동이죠.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공기는 왜 이동한다? 무엇 때문에? 압력의 차이 때문에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 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공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우린 그것을 바람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결국 바람이 부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기압의 차이 때문이다. 다음은 이제 북반구에서 고기압과 저기압 주변의 공기의 흐름인데요.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기압이 높아요. 하강기류에 의해서 지표면에 고기압 형성이 되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기압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죠.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면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된다? 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반시계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참고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북반구에서 고기압의 중심은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고요. 저기압의 중심은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자, 1번의 경우 바람 불어 들어오고 반시계 방향으로 상승기류 형성이 돼 있죠. 2번은 저기압인데 바람이 불어 나가니까 안 되겠네. 3번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긴 한데 하강기류네요. 이것도 아니겠죠. 4번은 고기압, 바람 불어 나가는데 바람 불어 나가죠. 그리고 상승기류네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 그 다음 5번은 어때요? 5번은 고기압인데 바람 불어 들어오고 있죠. 안 되겠네. 답은 1번이겠구나. 자, 이 기압의 변화에 의해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만들어지면서 이제 바람이 부는 모습. 그래서 가는 뭐에 대한 내용이고, 해륙풍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계절풍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낮에. 이건 낮이죠.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죠.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고 있는 여름철에 부는 남동 계절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는 육지에서 상승기류인 거 보니까 여기가 저기압이겠네요. 바다에서 고기압이 형성이 됐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이 고기압, 대륙 쪽이 저기압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해풍, 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륙풍, 아니 대륙풍이 된다. 남동 계절풍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둘 다 지금 어디에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단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밀고 오고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야? 한랭전선에 대한 이야기구나. 한랭전선 이야기하는 거구나. 서로 다른 기단이 서로 만나서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건
찬 공기의 세력이 따뜻한 공기의 세력보다 강해서 따뜻한 공기 쪽으로 빠르게 밀고 오죠. 따뜻한 공기는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전선의 뒤편으로 전선면을 형성을 하고 소나기가 내린다. 매우도 동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구역에 소나기 내린다.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전선 뒤에 구름이 형성이 된다라는 내용 아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동 속도는 빨라요.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입니다. 찬 공기가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밀고 온다라는 거. 나머지는 통과하는 기온은 찬 공기에 하강할 거고 좁은 구역에 소나기 내리고 있죠.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군형 구름이 생성이 되고 찬 공기의 세력이 따뜻한 공기의 세력보다 강할 때 생성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형성되는 전선의 단면입니다. 전선의 이름을 써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오고 있어요. 2번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로 비스듬하게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3번의 경우는 여기 설명은 두 개가 만났죠. 그래서 1번은 찬 공기의 세력이 따뜻한 공기의 세력으로 이동하는 할랭 전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2번은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찬 공기의 세력으로 이동하는 온난 전선. 3번은 매우 찬 공기의 세력이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는 폐색 전선인데 매우 찬 게 앞에 있으면 온난형 폐색 전선, 뒤에가 좀 더 차가우면 한랭형 폐색 전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랭 전선, 온난 전선, 그리고 온난형 폐색 전선인데 그냥 폐색 전선이라고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온대성 저기압의 모습인데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앞에서 봤던 폐색 전선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기역서 니은까지 이 선이 나와 있는데 이 선을 지금 위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단면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앞에는 온난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온난 전선에 의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기역과 니은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냐. 이런 형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각각 지금 위치를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각각의 지금 전선, 여기가 이제 D와 E가 되겠다. 각각의 전선을 보자면, 전선을 보자면 이쪽이 이제 한랭 전선, 이쪽이 온난 전선이겠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A 지역은 그러면 한랭 전선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기역과 니은, 여기 이제 온난 전선, 이쪽이 이제 A 지역이니까 전선의 뒤편으로 해가지고 전선면이 형성이 되고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D 쪽은 이쪽, 여기 니은이고 이제 이쪽 C 쪽은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된다. B는 지금 구름 없으니까 맑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 겹치며 형성되는 폐색 전선이고요. 그래서 이쪽 E는 온난 전선, D는 한랭 전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A 지역은 좁은 구역에 저군형 구름이 형성돼서 소나기가 내릴 거고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은 낮아지겠죠. B의 현재 상태는 구름이 없죠. 날씨가 맑습니다. 그리고 C 지역은 이슬비가 내린다라는 거. 근데 앞으로 이 B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온난형, 이 폐색 전선이 이제 이동을 하죠. 온대성 저기압에 의해서 한랭 전선이 다가와요. 그럼 앞으로는 소나기도 내리고 기온도 낮아질 것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A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고 기온이 낮을 것이다. 맞는 얘기고요. B 지역은 앞으로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랭 전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기온은 떨어지겠죠. C 지역은 이슬비 지금 내리고 있고 남동풍이 불고요. 앞으로는 이제 남서 북서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날씨 좀 맑았다가 그 다음에 한랭 전선 다가오면 이제 추워질 겁니다. D 전선은 한랭 전선 맞는 얘기고 이 전선은 전선면이 완만하죠.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주로 발생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도 니은의 단면의 모습인데 앞서도 그려드렸어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겹치며 형성되는 회색전선. 그래서 이쪽은 온난전선 그려주고 앞쪽에는 D는 이 뒤편에는 한랭전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의 움직임.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이제 아래쪽,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에 해당하는 건 뭐다? 자, 여기는 이제 앞쪽이 둥글둥글하니까 이거 아닐 거고, 여기도 앞쪽은 이렇게, 뒤쪽이 둥글게 그려줘야겠죠.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이제 모양으로 봤을 때는 1번과 3번인데, 보면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야죠. 근데 여기 찬 공기는 밑으로 가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기권과 날씨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좀 보았는데, 이 기권과 날씨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움직임, 이 대기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대기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대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를 통해 뭐 구름이 형성된다든지 응결이 돼서 뭐 수증기량은 얼마냐 이런 계산 문제들, 그리고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단과 전선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것들이 좀 숨겨져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양도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를 좀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한지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 단원을 잘 준비해 가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응원을 하고요. 자, 문제 풀이는 이렇게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